회사를 했는데 소장을 다 찍고 난 거죠. 얘는 소장했어요. 딴 거는 몰라도 이 세 명은 시각장애인을 완전 무시했다. 휠체어 선생님이 승천하고 있습니다. 모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배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경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비장애인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이 장애인들에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네, 마침 오늘이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폐회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네. 이번 패럴림픽은 대형 뉴스들에 묻혀서 여느 때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우선 지난 열흘간 열린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을 정리해봤습니다. 성화를 들고 패럴림픽 주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시각장애인 선수. 열 이틀 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불꽃이 타올랐던 그 자리에 다가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성화봉을 꽂는데 애를 먹지만 결국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내자 관중석에선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전 세계 46개 나라에서 모인 1,400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6개 종목에서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무대. 베이징 패럴림픽이 지난 4일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 4년 전 평창 패럴림픽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투혼은 빛났습니다. 이번 대회 단연코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우크라이나 선수들. 폭격 위험을 뚫고 나흘 밤낮을 이동한 선수단은 46개 출전국 가운데 4번째로 입장해 가장 큰 격려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장애와 공포를 함께 이겨낸 선수들의 활약은 값진 메달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첫날 바이애슬론에서만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메달을 딴 이들은 한결같이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Непереможні, так що означає, що все-таки можна показувати хороші результати, незважаючи, що йде і війна, і все. Ми доб'ємося всього. 이번 대회에 선수 32명이 출전한 대한민국. 지난 대회인 평창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던 신의현 선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에도 특유의 긍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줬고 꿈을 꾸게 해줬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밝은 인생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팀킴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의욕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휠체어 컬링팀 장윤정 고백.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장애를 얻은 선수.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수를 다친 선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선수 등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비록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최강인 캐나다 팀을 제압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패럴림픽, 패럴림픽이란 본인에게 어떤 의미다? 하늘에서 제2의 인생을 너는 확실히 살아라 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축복 같아요. 올림픽은 영웅을 만들고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네, 또 패럴림픽을 보면서 스포츠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떨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잊고 있던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권자 3,4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는 미처 생각 못한 여러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중증 발달장애인 임종훈 씨. 임 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현장 사무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은 거기 바깥에 좀 나가 있더라고. 있더라고. 앞서 지방선거 때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글에 모여서 글을 못 쓴다. 발달장애인 손 한쪽 다리 한쪽 못 쓰고 어쨌든 손 한쪽 못 쓰고 이렇게 손 한쪽 못 쓰고요. 결국 혼자서 기표소에 들어간 임 씨는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로 글자를 알지 못해 후보자의 이름을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보이는 거야. 써있는 이름을. 뽑은 사람이 있었는데 도장을 다 찍고 나온 거죠. 나는 소장했어요. 원래 2016년 만들어진 선관위 지침에는 장애로 기표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2020년 총선 직전 발달장애인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투표소에서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거고 저희가 계속 이분에 대한 상황을 공유를 해드려봤지만 우리는 이 지침상 안 된다, 매뉴얼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던 거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보조인이 대신 기표할 우려가 있어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는 선관위의 설명.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5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앤 선관위의 조치가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진정을 통해서 강력한 시정 공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년 뒤인 2021년 3월,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침 삭제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사무원도 교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29일. 다급해진 발달장애인들은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대선 때만이라도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겁니다.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전처럼만 투표하는 겁니다. 꿈쩍도 않던 선관위는 1월 말이 돼서야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투표 보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정 지침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법원은 선관위가 해당 지침대로 투표 보조 지원을 하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선에 불과 2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임종훈 씨도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임 씨. 앞으로도 투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도와줄 사람 없고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더 좋고 이렇게 투표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내년에도 있으면 좋고 언젠가 올해인가 멋진 날인가 또 이때고 그때도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발달 장애인들이 다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이 가신 건 아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와 신체장애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빠져 있습니다. 왜 신체장애인만 투표 보조 받아야 되냐? 다른 장애 유형도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 지침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당장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더 나아가 애초 이 사태를 불러온 원인.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투표 보조인이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조인 대신 공식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도와줄 공적 조력인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적 조력인은 선관위 직원이 그걸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낯선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아는 사람과 공적인 조력인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찍을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유권자 수는 20만 명. 하지만 19대 대선 당시 이들의 투표율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전국 투표율 77.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발달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투표가 어렵고 낯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은 이들에게 암호문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너무 배운 비장애인들 위주로 돼 있어서 전문가적인 언어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림은 없고 글씨만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림이나 쉽게 만화처럼 만들어지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투표용지는 어떨까? 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적혀있는 투표용지. 비장애인들이야 쉽게 알아보고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이나 당 로고, 색이 들어가기만 해도 투표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당이 파란색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빨간색은 국민의힘이고 노란색이면 정의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인식이 됐잖아요.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그러면 투표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기표란이 좀 더 넓어지기만 해도 발달장애인의 표가 무효가 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좀 이게 손 흔들리는 게 많이 있었고 좁으니까 사표가 될지 아니면 잘 찍으면 유효가 될지 그런 겁도 들고. 이미 투표용지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꾼 나라도 여럿입니다.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후보자 사진을 넣고 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노안이나 또 이런 인식이 어려우신 노인분들도 굉장히 칸도 커지고 또 그림이라는 다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투표하기가 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이 더 추가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쉽게 인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시각장애인들도 투표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투표를 하고 있다는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 하지만 매번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용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하고서는 전화 이리저리 걸고요. 그 전화해서 위치를 알았다고 저희 그럼 그거 뒤에 있는 서랍 같은 거를 뒤져요 이리저리. 그래서 찾는데 최소 짧으면 5분, 최대 걸리면 10분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공보물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일부 후보들은 점자 공보물이 아예 없어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딴 거는 몰라도 시각장애인을 완전 무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보를 찍든 안 찍든 간에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후보들이 점자 공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개선해야겠습니다. 네, 점자 공보물도 물론이고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키우거나 정당 로고를 넣으면
비장애인들에게도 좋은 거니까요. 정치권에서 합의만 한다면 곧바로 시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발달장애인이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저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랐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분들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계속 호소를 해왔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가 곧 다른 이슈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얼마 전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가 논란이 됐다가 이내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졌는데요. 이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취재했습니다. 40대 직장인 홍윤희 씨는 남들이 쉬는 날 더 바빠집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더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장애인 이동지도 제작자. 홍 씨의 또 다른 직업입니다. 지금 해화역 주변에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곳들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들을 미리 이제 지도를 뽑아서 어느 정도 표기를 해놓고 가죠. 그러면 이제 좀 덜 헤매고. 비장애인인 홍 씨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딸 때문입니다. 딸 지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암으로 투병해야 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잘 견뎠고 암은 완치됐지만 하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딸과 함께 외출하면서 홍 씨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세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척추에 이제 암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항암 치료하고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를 아주 어릴 때부터 탔거든요. 4살 때부터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전혀 아무런 감이 없다가 아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저상버스는 장애인 혼자선 탑승이 어려웠습니다. 고장났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지하철에선 엘리베이터를 찾는 게 일. 엘리베이터도 휠체어 리프트도 없을 때 여기는 저기가 없다, 지민아. 아이를 둘러매고 계단을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는 걸 좋아한 딸. 홍윤희 씨는 아예 딸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지하철 환승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원봉사자 200명과 함께 지하철 곳곳을 파악하며 다닌 지 3년. 2017년 유동인구가 많은 18개 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도 제작은 2020년 서울 시내 53개 역 256개 구간의 환승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하철역에 그 아이돌 스타들 생일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러 다닌다고 오늘 나 여기 다 돌고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는 뭐 바퀴가 끼면 어떡하니 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만든 지도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홍윤희 씨는 이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역세권 지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목표는 지하철역 주변에 갈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화장실 이런 데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역 50개역 그 주변에 그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모으고 그리고 휠체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을 하고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고경호 씨. 활동 지원사가 없인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고 씨는 용인시 자택에서 서울 송파구의 교육시설까지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시각은 오후 1시. 고 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출발 채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센터 전화였습니다. 네, 여기 집에서요. 예, 그 우리역 6번 출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좀 대기자 많으신가요?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콜택시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진 고경호 씨.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집 밖을 나섭니다. 택시를 기다리려는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밖으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날은 일찍 도착할 때도 있고 택시가 부르면 어떤 날은 한참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안 온다 싶으면 일단 제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제 경전철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용인시에 도입된 저상 시내버스는 20여 대 남짓.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상 버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원할 때 탈 수가 없고 일단 제일 확실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다 보니까 다행히 10분 만에 택시가 잡혀 가던 길을 멈추고 곧장 택시에 탔습니다. 콜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분당선 오리역 6번 출구 앞.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입니다. 낯선 역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찾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환승할 때 엘리베이터랑 다른 엘리베이터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환승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미리 학습을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가면은 잘 모르죠. 그러면은 헤매고.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열정거장을 타고 복정역까지 가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지하철로 갈아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를 잡았으면 성포 쪽까지 가시지 왜 내려서 지하철 타실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콜택시들이 그 지역 외에 시외로 나가면 좀 잘 안 걸려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또 지각의 확률이 커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수단으로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정역에서 내려 8호선으로 환승하러 가는 길. 휠체어 리프트도 있지만 고경호 씨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만 이용합니다. 최대 중량이 한 150kg 이 정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쭉 내려갈 때 좀 뒤뚱뒤뚱 흔들리고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리프트는 이렇게 물살 센 강에 뗏목이에 있는 느낌이고 그 정도예요? 예, 아무래도 다 뚫려 있고 옆에가 사방 다 뚫려 있고 제가 운전을 직접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운전이 미숙하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떨어지잖아요. 한 정거장을 더 타고 장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로 가려면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탈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제가 차를 타려고 그러면 버스가 정차를 좀 해가지고 운전기사분이 오셔서도 그런 거 다 작동하고 저를 앉혀줘야 되니까 이 좀 대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다들 낯선 광경이니까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당황하는 표정도 있고. 두 정류장을 지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신호등 하나 건너서 수업 장소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각은 12시 50분.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교통수단 3개를 갈아타며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 장애인에게는 버스 한 번 갈아타고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장애인들은 20년 넘게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애타게 호소해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휠체어 탑승객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목에 피켓을 단 장애인들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섭니다. 출근 시간, 비좁아진 택시 여기저기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가 며칠 시간에 1시간 반 지나갔는데. 급기야 욕설까지 날아듭니다. 욕하지 마세요. 출퇴근길 승객들의 반발을 불러온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을 전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위에 나섰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는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자신들이 내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시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2017년 신길역에서 벌어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이명박,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서울 지하철 283개 역 중 22개 역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90% 설치했다는 것이 물론 많이 됐지만은 그 나머지 10% 설치 안 된 것은 장애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 뭐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어떨까?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에 불과합니다. 2020년 목표치 42%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상버스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도 도입률이 5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찰 때는 저상버스가 있지만 환승되는 공간을 가면 저상버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번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하기 힘드니까 사실 저상버스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100%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하기 힘들어요.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난 여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면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 노약자들, 특히 어른들. 야, 우리나라 국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돼. 야, 이거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야, 장애인들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데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좀 마음이 아프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데. 직장이나 학교, 학원을 다녀야 하는 장애인들. 매일 겪고 있는 고충이 와닿습니다. 네. 비장애인들보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들고요. 거기에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불편하진 않을까 눈치까지 봐야 한다니. 네, 사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노약자나 임산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만 봐도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골고루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사실 한 번쯤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장애인의 참정권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 취재를 했는데 또 어떤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교육권도 중요하죠.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전문성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빈아, 밥 먹어. 성빈아, 밥 먹어. 밥. 엄마의 성화에 못 이긴 이성빈 군이 쭈뼛쭈뼛 식탁에 앉습니다. 성빈이는 올해 17살이지만 아직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입니다. 오늘은 성빈이가 다니는 특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의 개학일입니다. 엄마는 틈나는 대로 학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줍니다. 오늘 엄마가 말했지? 2학년 2반 친구 꼬집으면 안 돼? 응? 알았지? 3년 전 일반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성빈 군은 서진학교에 다니고 난 뒤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에선 발달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교과과정, 체육활동, 심리 상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은 밥 먹는 거, 숟가락질하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발전시켜주고 승화시켜주고 일반 학교 다닐 때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학교 가서는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어요. 친구들 다 도와주니까. 일반 학교에선 행여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앞섰지만
서진학교 진학 후 성빈이는 물론 가족들까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학교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재 강서구 서진학교 자리는 원래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이곳에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이 처음 수립된 건 2013년. 하지만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 반대에 밀려 3년 동안 삽 한 번 뜨지 못했습니다. 2016년 시교육청은 다시 특수학교 설립을 예고합니다. 주민들은 이번엔 해당 부지에 한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 건립을 공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해당 부지는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17년 9월 거세지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 특수학교 설립을 논의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방병원이냐 특수학교냐, 주민과 학부모들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방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들이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니 특별하게 배려를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던 비장애이던 학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허락해달라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온 건 야유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은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며 머리를 자르고 도로에서 절을 했습니다. 청와대엔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며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2018년 9월 김성태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주민대표 3사람은 특수학교를 짓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2년 만인 2020년 드디어 서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수학교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7년. 정작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서진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며 자녀들이 모두 졸업할 나이가 되어버린 탓입니다.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1년만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우리 아이가 여기서 한번 체험해보고 졸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서진학교 설립으로 새로 배움의 기회를 얻은 장애 학생은 140명 정도.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학교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만 7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만 3천 명. 남은 70%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거나 일반 학교에 별도로 만든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특수학교가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보니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2-3시간 통학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240개 정도 되는데 한 100군데 정도 기초단체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다른 시군으로, 다른 구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고요. 오후에 오는데도 또 2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면 4시간 걸리고 하루에. 최고. 특수학교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수준과 직결돼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숨지게 한 어머니. 생활고 속에 힘겹게 아이를 돌봤던 A씨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24시간 돌보느라 직업을 가질 엄두도 못 냈고 기초생활 수급비 160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좀 더 어렸을 적에 그럴 때 나쁜 생각을 안 해본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365일 24시간 쉴 틈이 없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아이 옆에 거의 있는 거죠. 경제적인 거는 뭐 말해 뭐해요? 자격증이 있고 예전에 뭐 하던 일이 있다고는 해도 그 일에 대해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지원을 가족 대신 나라가 책임진다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4년 넘게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투표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권리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들을 위해 장애인들은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100% 다 갖추냐. 이렇게 멈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의 크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is door ain't gonna close unless you slam it. Make it hurt when you're ripping off the bandage. Someone's gotta do it and it won't be me. When you say it's over, make me believe that you mean it, that you're leaving. 'Cause I'm gonna need